네, 지금 이 순간 현재 시장에서 가장 핫한 이슈를 국내 최고 전문가를 모셔 살펴보는 엠스타그램 시간입니다. 엠스타그램 정말 있는 계정이니까요. 지금 바로 팔로우해주세요. 네, 오늘의 주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최근 코스피입니다. 최근에 올해 들어 코스피 지수의 낙폭이 두드러졌죠. 미국과 일본 증시의 상승세와는 대비되는 모습이었는데요. 그동안 대형주의 실적 부진과 또 투자자들의 신뢰 감소, 그리고 외국인 투자자들이 위험 회피 차원에서 국내 주식 선물을 매도하면서 증시 하락을 부추겼습니다. 이렇게 복합적인 요인들로 독립적인 하락세를 경험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까요? 오늘 엠스타그램에서 최근 코스피의 흐름과 하락 요인, 그리고 대응책까지 샅샅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급변하는 시장의 핫 이슈를 집중 분석하고 이에 대한 투자 전략까지 세워보는 시간입니다. 엠스타그램 코너인데요. 여러분, 오늘 니케이 225 일본 증시 34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뭐 일본 증시뿐만이 아니죠. 유럽 증시는 이미 한번 코로나19 때 찍었던 전고점 찍고 넘어왔다가 내려오고 있고요. 뉴욕 증시 승승장구합니다. 왜 우리 코스피만, 왜 우리 K 증시만 이렇게 됐을까요? 코리아 디스카운트다. 한국 주식 저평가다, 여러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한국 스탠다드 증권 그리고 리먼 브로더스 한국 지점의 대표를 역임했던 김준송 전 대표와 함께 한국 증시 저평가 이야기, 또 뭐 환율에 대한 이야기까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또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중요한 얘기입니다, 대표님. 예. 대표님은 또 외국계를 많이 네. 또 하셨으니까 대표까지 네. 오히려 외국인 투자자들의 시선으로 또 한국 주식을 보셨을 테니까 네. 뭐 정부도 궁금해하고요. 네. 이런 한국 주식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이 핵심 원인을 좀 잘 아실까 해서 오늘 기대를 잔뜩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사실 코스피가 좀 안 좋고 네. 또 주식 빠졌는데 내 것만 빠지면 또 기분이 더 나쁘잖아요. 남들은 괜찮은데. 네. 그래서 얼마나 빠졌나 보면 네. 오늘 보면은 7.2% 정도 빠졌거든요. 네. 금년에 들어와서. 연초 이후에. 예, 그런데 S&P가 제 기억에 1.5% 네. 올랐고 네. 나스닥이 2% 올랐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나스닥 100은 예. 한 3% 올랐거든요. 예. 뭐 거기만 오른 게 아니라 오늘 말씀해 주신 대로 일본은 지금 보니까 9.2% 여기 올랐네요. 저희가 그리고 해놨습니다. 유로스탁이 네. 1.5% 빠졌고 그다음에 항생 정도가 우리를 좀 위안해 주네요. 네, 근데 지금 항생은 또 웃지 못합니다. 중국이 6.2% 네. 빠졌는데 사실 중국이 지금 거의 대책 없다고 네. 얘기하고 있는 중국 저쪽이 지금 빠진 것보다 우리가 더 빠졌잖아요. 예. 그리고 저번 주말이니까 한 7일, 8일 전에 예. 우리가 꼴찌였습니다. 예. 그 50개국 중에 예. 지금 꼴찌에서 2등 됐어요. 항생이 많이 빠져가지고. 네. 그러니까 사실은 금년 초에 사실 많이 빠졌습니다. 상대적으로. 예, 그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항생을 저희가 아까 그나마 위안을 삼을 수 없다는 게 항생 또 홍콩 H 여기는 안 나왔지만 ELS. 이 홍콩 ELS가 예. 있으니까 이걸 예. 보면 또 마음이 예. 계속 아파오거든요. 예. 현재까지만 놓고 보면 일단 첫 번째 네. 질문은 우리가 중국 따라가나? 뭐 외국인 투자자들이 중국과 우리를 같이 보나? 이런 좀 의심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렇게 뭐 보는 게 맞기는 하는 것 같은데요. 네.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중국이 6.2%인데 우리가 7.2%잖아요. 아, 그렇네요. 그리고 타이완이 지금 제일 문제가 시끄러웠는데 맞아요. 지금 거의 뭐 보합이고요. 보합이니까 그거보다는 조금 장기적으로 좀 구조적으로 좀 봐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생각해 네. 보시면 작년에 코스피가 19% 올랐거든요. 예. 뭐 한 해에 19% 오르면 뭐 괜찮은 건데 그렇죠. 예. 작년에 S&P가 24%, 프로. 맞아요. 예. 예. 나스닥이 44%, 네. 나스닥 100은 54% 올랐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미 팬데믹 이후에 세상이 좀 바뀌면서 벌써 우리가 조금 뒤처지고 있다. 네. 좀 장기적인 관점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뭐 구조적으로 봐야 된다 네. 그럴까? 그래서 정부는 일단은 뭐 상속세 때문에 네. 기업 오너들이 이거 상속세 내라고 주가 부양을 네. 안 하고 뭐 쪼개고 이런 네. 거다. 그런 뭐 지적. 또 네. 하나는 파생 시장이 너무 크다. 네. 선물 옵션 시장에 네. 우리 개인들이 너무 강하니까 네. 외국인들이 이걸로 그냥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수익 챙기고 굳이 안 올리려고 한다. 여러 가지 일종의 썰이 있는데 네. 우리
대표님이 좀 보시기엔 왜 한국 주식시장이 이렇게 됐을까? 네, 저는 좀 구조적으로 좀 구조적? 보면은 네. 저희가 좀 부족한 것들이 뭐가 있나 보면은 네. 제가 보기에 한 세 가지 정도 있는 것 네. 같아요. 첫 번째는 기업 쪽에서 보면 요즘은 사실 기술이 전체를 좌지우지하지 않습니까? 예. 특히 팬데믹 이후에 무슨 뭐 우리 그 백신이라든가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 예. 뭐 IT, 맞아요. 엔비디아 칩 뭐 이런 또 거. 예. 반도체, 예. AI. 그래서 진짜 세상을 바꾸는 그런 기술이 지금 많이 좌지우지하는 것 같거든요. 예. 그리고 특히 이제 이자율이 금년에 내려온다고는 하지만 뭐 미국 이자율이 5.5%가 예. 4.25가 되든 뭐 4.0이 되든 네. 어쨌든 1%에서 1.5% 정도 내려온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미국 이자율이 4%면 4% 5%면 네. 높은 거거든요. 높죠. 예. 그러면 이렇게 이자율이 높은 상태에서는 결국은 생산성 향상 네. 이런 게 중요할 텐데 그렇다고 보면 기술력이 중요하고 네. 지난 한 1, 2년 동안 보면 진짜 기술력이 있는 기업 하나가 뭐 나라 하나를 다 예. 뭐 막아주잖아요. 네. 뭐 타이완도 그랬고 TSMC가. 뭐, 예. 뭐 네덜란드도 그렇고 네. 뭐 이런 식이기 때문에 기술력이 보다 점점 더 중요해지는 것 같아요. 압도적인 기업이 없었다. 압도적인 기업이 좀 없는 거죠. 특히 예전하고 비교해 보면 상대적으로 비교해 보면 예. 우리나라 기업들이 지금 기술력이 글로벌 시장에서 살아남을 정도로 그렇게 있나요? 그런가요? 물론 삼성전자가 있죠. 네. 삼성전자가 있지만 삼성전자가 반도체에서는 조금 또 치우친 분야만 있는 네. 거고 2차 전지가 있죠. 예. 근데 2차 전지가 과연 2차 전지 전체 업계에서 또는 전기차 시장 전체에서 비중이 얼마나 되고 예. 또 압도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나? 삼원계에서도요. 예. 또 있다면 예. 계속적인 그런 선도적인 유치를 가져갈 수 있나? 뭐 그런 생각도 들고 예. 뭐 바이오도 그렇고 뭐 방산도 그렇고 우리가 뭐 예. 좋은 기술이 많이 있지만 우리가 선도적으로 압도할 수 있는 기술이 있느냐? 네. 그리고 예전에 글로벌에 비해서 우리가 기술 면에서는 조금 떨어지고 있는 게 아니냐.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하나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마저 쭉 말씀드려보면 네. 두 번째는 네. 대주주들. 아, 이거는 뭐 네, 뭐 워낙 정부주적이네. 오래된 네. 얘기지만 네. 대주주들이 뭐 주주 환원에는 관심이 없고 네. 뭐 일반 주주 뭐 쌩깐 지가 오래됐잖아요. 너무 오래됐어요. 예, 너무 오래되고 특히 뭐 LG화학이라든가 예. 여차하면 분할하고. 네, 분할하고 뭐 카카오 IPO 무제한으로 하고 예. 이런 식으로 지금 아까 얘기해 주신 대로 외국인의 관점에서 보면 사실 너무나도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예. 예전에 LG화학 문제 됐을 때 네. 외국인들 제 뭐 인베스터 친구들하고 좀 얘기했을 예. 때 두 가지 질문이었어요. 네. 첫 번째, 야 한국에서 이게 돼? 어떻게 돼? 한국 예. 돼? 예. 우리나라에서 안 되는 거 없어? 이렇게 예. 얘기해. 두 번째 질문이 진짜 마음을 아프게 한 거예요. 네. 아 그런데 LG 정도 되는 회사가 그렇다고 해? 네. 대주주가 일반 주주를 사실 신뢰가 많이 떨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대주주가 뭐 어쨌든 어떤 이유에서든 간에 일반 주주를 그다음에 뭐 외국인 투자가들을 진짜 쌩을 까고 있잖아요. 네. 그런 게 이제 두 번째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네. 그게 뭐 개선이 안 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세 번째는 아까 얘기해 주신 뭐 정책적인 얘기가 있었는데 네. 뭐 다들 정책적으로도 주가를 좀 받쳐주고 네. 올라가는 게 좋다고 보고 있지만 일관성이 좀 없는 것 같아요. 일관성. 예. 네. 몇 년 전에만 해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서 해야 된다. 그래서 뭐 MSCI 뭐 지수를 갖기 위해서는 네. 채권이든 주식이든 뭐 이것저것 해야 된다고 했는데 네. 그런 것도 많이 잠잠해졌고 네. 최근에 뭐 공매도에 관련돼서는 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는 있지만 네. 중요한 거는 글로벌 스탠다드에서는 분명히 벗어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글로벌 스탠다드에서 벗어난다는 거는 사실은 미국을 제외한 거의 대부분의 국가들은 사실 이머징 마켓이라고 봐야 되고 네. 그렇다면 외국인 자금이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 왜냐하면 자생적으로 우리가 우리나라만 가지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면은 외국 스탠다드를 맞추는 게 좀 중요하거든요. 네. 외국인 투자가들의 그냥 투자 형태는 그냥 글로벌 스탠다드입니다. 음. 글로벌대로 보는 거예요. 한국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네. 한국이 뭔가 스탠다드에서 벗어나 있으면 불편하죠. 우리도 잘 모르면 불편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따라가다가 최근에 좀 벗어났다가 붙었다. 그러니까 저는 정책이 뭐 잘한다 못한다를 떠나서 일관성이 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약간 의문이 아까 우리 세 네. 가지 중에 있었는데 좀 정부한테 아쉬운 게 네.
두 번째, 세 번째 같은 부분 있지 네. 않습니까? 가령 대주주의 오너 일가의 뭐 네. 신뢰 부재, 전횡이다, 일관성 부재. 가령 이제 뭐 LG화학 이야기가 네. 나왔으니까 물적 분할을 했잖아요. 뭐 LG에너지솔루션과 네. LG화. 그럴 때 지금 이 정도의 정부 정책의 일관성이 없다면은 쫓아가서 꼭 분할하지 마라. 뭐 이 정도까지 하면 어때요? 그렇게는 안 되나요? 근데 지금도, 어쨌든 예. 전체적으로 네. 시장에 많이 맡겨야 되는 게 우선 첫 번째고요. 오히려 시장에 경향을, 맡겨야 되고 네. 그리고 일관성 있게 좀 장기적으로 해야 되는데 네. 좀 너무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닌가. 아.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오히려 시장에 나쁜 영향을 줄 가능성도 많거든요. 근데 그래서 지금 상황으로 보면 뭐 사실은 네. 대주주 관련돼서는 예. 뭐 상법 개정도 지금 있고 예. 뭐 여러 가지 그런 정책들이 있으니까 그런 예. 정책들을 좀 일관되게 좀 꾸준하게 꾸준하게. 예, 왔다 갔다 하지 말고 네. 그러니까 너무 짧은 것만 보지 말고 저는 대표적으로 공매도는 좀 심했다고 생각해요. 심했다. 예. 물론 공매도 제도에 좀 문제는 있었지만 뭐 제도 자체를 갑자기 안 하게 한다든가 뭐 세금 문제가 중요하긴 하지만 그런 것도 그냥 일괄 뭐 그냥 그때그때 그렇게 발표할 게 아니라 자본시장 전체를 보고 조금 일관되게 꾸준하게 하는 게 중요하다. 그런 거는 사실은 지난 5년에서 10년 정도 좋았다가 예. 최근에 1, 2년 사이에 더 나빠진 것 같아요. 완전 왜곡이 됐죠. 네, 예. 뭐 왔다리 갔다리 한다 보니까 예. 좀 그런 일관성이 없는 게 좀 문제다. 그리고 처음에 얘기한 대로 기업의 기술력 부족은 사실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기업에서 좀 투자를 더 뭐 많이 해야 되지 되겠지만 두 번째, 세 않을까. 번째는 뭐 정부가 좀 해줄 수 있죠. 예, 그렇죠. 네. 예. 자, 이렇게 우리가 좀 거시적인 부분 봤고요. 단기적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최근에 워낙 뭐 옛날부터 그랬지만은 이제 선물로 왔다 갔다 하고 현물도 하고 그러는데 선물을 팔면서 현물은 좀 며칠간 담고 있습니다. 이걸 좀 보면 외국인들이 떠난 건 아니지 않아? 그럼 여기 언저리가 일단 단기 바닥 아니야? 뭐 이런 해석. 좀 단기 시황을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단기적으로 보면은 네. 저는 기본적으로 금년에 뭐 이렇게 주식이 나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 예. 뭐 아무래도 이자율이 내려오는 분위기고 예. 그다음에 뭐 경기가 그렇게 나쁠 것 같지 않고 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주식은 작년에도 그 와중에도 이제 뭐 올랐는데 예. 금리가 안정된다면 아무래도 오를 걸로 보고는 있는데 네. 지금의 문제는 처음에 지적한 대로 글로벌 주식이 괜찮은데 네. 우리나라 주식만 지금 안 좋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느 정도 더 벌어질 수는 있는 것 같아요. 뭐 작년에도 한 30% 벌어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3주 만에 10% 이상 벌어지니까 네. 그게 문제이긴 하지만 결국은 지금 코스피가 이 정도에서 바닥이냐 아니냐를 보려면 예. 사실 당장 뭐 내일이라도 오늘 저녁이라도 미국 시장이 빠지면 네. 따라 내릴 거라고요. 네. 근데 근데 문제는 올라도 내일 또 빠져요. 그게 문제죠. 그래도 이제 올라가면 아무래도 네. 많이 못 따라가는 게 문제지만 네. 지금 내려온다면 따라 내려가기 때문에 예. 지금 국내 시장보다는 국내 시장의 이런 취약성 이런 거는 좀 인지하면서도 네. 지금 글로벌 시장 특히 미국 시장이 어떻게 갈런지 그런 걸 좀 봐야 되는 시점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럼 투자 전략은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지금 다 헷갈린다 그러니까 오늘 저는 좀 앞서- 예. 다양화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다양화요? 그러냐면 지금 국내 주식을 하시는 분들 대부분이 예. 그냥 주식을 사서 오르기만 홀드죠. 예. 기다리는 거잖아요. 그게 내리면 뭐 버티거나 예. 뭐 이러는 건데 예. 그렇게 하지 말고 좀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한국에 있던 어느 주식을 굉장히 좋아한다. 네. 그런데 우리나라 주식은 좀 빠질 것 같아. 네. 이러면 뭐 코스피 인덱스를 좀 팔고 네. 아니면 조금 더 한 발짝 더 나가면 내가 좋은 주식을 갖고 있으니까 예. 뭐 한국 주식만 가질 게 아니라 미국 주식도 좀 가져야 되겠다. 그래서 네. 일부를 바꾸는 방법도 있고 예. 뭐 아니면 한국 싫으니까 미국으로 다 바꿔도 좋고 네. 아니면 네. 한국 주식보다는 미국 주식이 좀 더 오를 것 같아 전체적으로. 네. 그렇지만 나는 한국 주식 이 주식이 마음에 든다. 그러면 뭐 나스닥을 사고 코스피를 팔고 이렇게 좀 다양하게 해야지 그냥 주식 하나 사가지고 다 이렇게 갖고 있는 그런 투자 전략은 진짜 글로벌이 됐잖아요. 글로벌이 됐고 네. 예전에는 사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뭐 나스닥을 사고 코스피를 판다. 네. 이런 게 뭐 되게 어려웠어요. 기관이나 하는 거지 네. 개인들이 할 수가 없었는데 이제는 진짜 너무 쉽습니다. 네. 누구라도 네. 증권사에서 얼마든지 굉장히 적은 수수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전략이 가능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개인들도 투자를 다양화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김종 대표님이 다양화를 얘기 들으니까 국장만 하지 말고 국장이랑 뉴욕 국장이랑
뭐 미국장 섞어 투자 이렇게 들리거든요. 네, 그렇게 그거예요? 하라는 뜻입니다. 예, 아, 저는 그래요? 세 가지 축에서 다양화를 사실 생각하고 있는데요. 예, 예. 하나는 지역적인 거고요. 네. 지금 얘기한 대로 네. 뭐 우리나라 사람이라고 꼭 우리나라 주식을 해야 됩니까? 그다음에 미국 주식 사면은 국가와 민족을 배신하는 겁니까? 그런 거 네. 아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투자가의 입장에서 네. 한국에서 산다고 해서 한국 주식만 보는 거는 뭐 앞뒤가 오히려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글로벌리 지역적으로 넓혀야 되고 두 네. 번째는 주식만 할 게 아니라 외환, 네. 이자율, 원유, 네. 금 네. 이런 거 해야 됩니다. ETF도 많으니까. 네, 얼마든지 네. 할 수 있거든요. 네. 지금 요즘 할 수 있는 방법은 굉장히 많아요. 네. 예전보다. 그리고 특히 제가 이제 뭐 많은 경험은 없지만 네. 일본이나 이제 홍콩에 좀 살았는데 네. 우리나라 개인 투자가분들이 진짜 주식만 해요. 네. 네, 진짜 외환 거래, 이자율 거래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적으세요. 네. 그러니까 그쪽으로도 그 다양화를 하셔야 자, 되고 예. 또 한 가지는 지금 뭐 선물 얘기하셨는데 네네. 현물만 할 이유는 없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본인이 리스크 관리만 할 수 있다면 현물과 선물 딱 두 개만 비교해봐도 네. 선물이 좋은 점도 굉장히 많거든요. 네. 물론 리스크 관리는 해야 됩니다. 네. 리스크 관리만 하면 선물이나 각종 파생 상품이 나쁜 게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해서 정리하면은 지역적으로 다양하시고 네. 그러니까 한국 주식만 사지 말고 네, 알겠습니다. 미국 주식도 사고 네. 중국 주식도 사고 네. 일본 네. 주식도 사고 두 번째는 주식만 사지 말고 음. 뭐 외환도 하고 원자재도 하고 채권도 예, 하고 예. 이런 거 하시고 또 세 번째 현물만 하지 마시고 파생도 좀 파생 네. 상품도 그리고 특히 두 번째 금리나 외환 이런 걸 하게 되면 네. 당연히 파생 상품을 하게 됩니다. 예. 원유를 내가 현물로 살 수는 없잖아요. 예. 금을 제가 현물로 사가지고 집에다 보관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좀 다양하게 상품을 하다 보면 현물에서 좀 보다 다양한 상품으로 네. 가는데 다양하게 투자하는 것이 좋습니다. 더 예. 성과가 더 좋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고 그래서 있습니다. 또 우리 김준성 전 대표께서 또 전설의 외환 트레이더시기도 해서 원달러 환율 또 연초 아니겠습니까? 네. 뭐 단기적으로 올 한 해 환율 전망 좀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글쎄요, 환율은 역시 우리 환율도 글로벌 이제 달러 인덱스를 쫓아갈 네. 텐데 네. 글로벌 환율이 사실은 금년에 잘 모르겠어요. 여기서 뭐 많이 움직일 것 같지는 않은데 아, 그래요? 금년에는 굉장히 국가별로 많이 차이 날 것 같습니다. 예를 네. 들어서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달러인이 뭐 148까지 가서 엔화가 많이 약세가 네. 됐지만 뭐 일본이 주식시장이 저렇게 좋고 또 엔화가 계속 약세인 게 일본의 국익이 도움이 되는지도 약간 퀘션 마크고 네. 또 일본 이자율도 다시 네거티브에서 올라갈 것 같고 그래서 뭐 일본 경우에는 좀 강세가 되고 뭐 유럽 경우에는 오히려 미국보다는 더 약할 것 같고 네. 뭐 그런 상황이라서 각 나라별로 다른데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나라 경우는 아까 주식 얘기할 때처럼 우리가 여러 가지로 요즘 취약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 원달러는 좀 강해지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아, 그래요? 아무래도 약해질 것 같은데 예. 그런데 뭐 잘 아시다시피 어떤 문제가 있냐면 지금 바로 이 레벨 예. 1340원 그러니까 예. 작년 한 1년 동안 1340원, 음. 1360원 예. 뭐 1340원 이 레벨에서 한국은행이 계속적으로 팔아줬거든요. 예. 뭐 사실 지금도 팔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근데 사실 안 팔아줬으면 사실 1,400원 쉽게 가는 거였거든요. 예. 그렇다면은 저희가 구조적인 약점이 많이 있고 그렇다면 여기서 달러 인덱스가 내려와서 네. 달러가 내려가게 되면 우리가 많이 알겠습니다. 쫓아가겠나? 네. 그러니까 시간이 없어서 정리를 하면 네. 상단은 1,350원. 그러나 1,250원 깨기도 힘들다. 아래쪽으로는 1,250원은 저는 진짜 어려울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리먼 브라더스 한국 지점의 김준송 전 대표와 함께했습니다.